나가지. 아이고 지금. 아이고 못 산다. 어째 저기 아이고 못 산다. 자, 그럼 이제 문 닫고 가기 시작할게요. 네. 진실의 순간.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전설의 명화 로마의 휴일 보신 사람 있으세요? 네. 많이 봤지. 봤지요. 다 봤지 그때. 맨날 사람들 거의 다 왔어. 보시죠? 응. 예. 단체로 갔나? 어쩌다 예. 학교다. 그레고리 펫과 오드리 헵번 주연. 어디 네. 나오는 오드리 헵번이 너무너무 예뻤죠. 네. 너무 예뻤어. 근데 그 양반 감사할 동안 그래. 기아 공사할 동안 아니 갔어요. 하늘나라. 하늘나라. 돌아가신 지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20년 가까이 됐는데. 그래 벌써? 예. 나는 한 10년 전에 갔어요. 글쎄. 진짜 예뻐요. 오드리 헵번이 없었으면 오늘날 네. 그 구두 명품 페라가모도 없었고, 예. 그리고 이제 늘 지방식 드레스만 입었죠. 패션의 아이콘이기도 했고, 어떻게 눈이 너무 예쁘지? 예. 그런데 오드리 헵번이 어린 시절에는 네덜란드에서 독일군이 점령했을 때 이 숨어 사느라고 거의 못 먹어서 영양실조 걸렸었어요. 그래서 정말 어렵던 어린 시절을 경험을 했고, 그 뒤에 자기가 이제 성공해서 자랐을 때 그런 구호 활동만 해 유니세프 유니세프 활동에다가 활동했었고요. 그래서 하더라고요. 자기가 받은 사랑만큼 돌려줘야 될 의무가 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내 어린 시절을 생각해서 다른 어린아이들이 나와 같이 불행한 어린 시절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활동을 했었죠. 자, 이 미국인 기자가 이 이름 모를 어느 나라의 공주인 오드리 헵번이 그렇게 공주의 숙소를 벗어나서 그냥 아무도 얼굴도 이름도 신분도 모르는 그런 그냥 20살 아가씨일 때, 그때 이제 이 미국인 기자인 그레고리 펫과 우연히 만나고, 이제 기자는 그것을 신분을 알게 됐지만 그러나 그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은 부분도 있었고요. 또 하루 동안의 로맨스를 가지고 이걸 또 기사화하면 자기가 유명해질 수 있겠다, 이런 사실은 좀 공주의 생각과는 벗어난 다른 생각을 품고 있었어요. 이들이 데이트한 코스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트레비 분수도 있었고, 스페인 광장 계란도 있었고, 그런데 아이스크림. 네, 스페인 광장 사람 반드시 아이스크림 먹었죠. 아이스크림 먹었네. 예, 저도 갔다 왔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또 반드시 거치는 코스가 있습니다. 혹시 진실의 입이라고 기억나시나요? 네. 이렇게 손 넣는 거. 네, 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베스테딘의 산타 마리아 성당, 거기 그 현관 문 들어가기 직전 벽에 그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레고리 펫이 이제 오드리 헵번을 놀리죠. 장난치. 예, 이 입은 거짓말, 손을 집어넣고 거짓말하면 말하면 안 나온다. 물어서 안 나온다. 잘린다, 잘린다 그랬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는 거기다 손을 쏙 집어넣고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 그대로 있어요.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 으악! 이렇게 비명을 지릅니다. 아이고 배불러. 네, 그러니까 오드리 헵번이 깜짝 놀라서 굉장히 걱정스러운 이야기를 하는데 손을 쑥 내면서 거짓말이지 이렇게 이제 그런 그 장난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각상은 지금도 진실의 입이라고 불리우면서 로마를 가는 사람들마다 반드시 거치는 명소인데, 코스에 그죠? 예, 그 영화 로마의 휴일이 아마 제 기억에 제가 태어난 연도하고 똑같은 해에 나왔습니다. 1964년. 그러니까 벌써 50년도 넘은. 55세네. 네. 우리 아직 64년생이
그래서 그러셨군요. 그 네, 그렇습니다. 조금 더 그 이야기를 들어가보면 사실 그 조각상은 로마 신화에서 이 바다의 신인 트리톤의 형상이었고요. 그게 원래부터 그 성당에 지어질 때 처음부터 그 자리에 들어있던 것이 아니라 원래는 로마의 오래전 시대의 하수구로 쓰이던 것을 그 성당을 지을 때 가지고 와서 거기다가 넣었다. 그러니까 예, 하수구 뚜껑으로 있던 것을 그냥 이렇게 했는데 그게 진실이면 원래 인간의 입은 진실보다는 하수구 같은 말을 더 많이 하는 건가 이런 그 묘한 이 비유를 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진실의 순간, 영어로는 moment of truth라고 하는데 이 진실의 순간은 어떤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그리스도교 박해 때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너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느냐 아니면 로마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느냐 다 한 다음에 살리느냐 죽이느냐 황제가 손을 딱 내밀어서 엄지손가락을 위로 하느냐 밑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삶과 죽음이 갈라지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손을 딱 내밀어서 엄지손가락을 위로 하냐 밑으로 하느냐 이 순간이 바로 모멘트 오브 트루스 진실의 순간이라는 것이었어요. 네. 그만큼 이 MOT 진실의 순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시대에는 아주 굉장히 중대한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생사가 갈리는 바로 그런 절체절명의 그런 순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현대 경영학으로 나오면 또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자본주의 1.0, 2.0, 3.0, 4.0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본주의 1.0은 자본주의가 처음 생겨서 그저 자본주는 이 노동자들에 대해서 뭐 어떻게 살든지 말든지 그냥 착취해서 부를 최대한 축적하는 그래서 레미제라블에서 나오는 그 이 코제트의 엄마 불쌍한 판킨 이야기가 바로 이제 자본주의 1.0 시대 얘기예요. 자본주의 2.0 시대는 뭐냐면 이제 그 케인즈 경제학에서 나오는 이 복지 노동자들에게도 최소한의 복지가 주어지고 생존의 기본권이 허락된 상태에서 그 자본주의가 지속적으로 오래 갈 수 있다. 자본주의를 오래 하고 싶으면 최소한 자본주의 체제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살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라는 것이었고 자본주의 3.0이 이제 그 신자유주의 그러니까 복지에 신경 쓰다 보니 정치가 포퓰리즘으로 변하고 그러다 보니 기업 활동이 위축되어서 기업도 정부도 가난해진다 이런 주장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폈던 대표적인 경우가 미국에서는 레이건 대통령, 영국에서는 대처 수상. 그래가지고 그 무역의 비교 우위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아니 동양에서 저렴한 석탄이 쏟아 나오는데 영국에서 비싼 노동자 임금 줘가면 석탄 할 필요가 뭐 있냐 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그 당시 대처 수상 당시에 영국에서 탄광 노동자 60만 명이 일자리를 잃어요. 왜? 밖에서 싼 거 수입하면 되니까. 그리고 이제 신자유주의는 작은 정부, 기업에는 훨씬 더 많은 자유, 규제 완화 이런 걸 하죠. 그러다 보니까 80년대부터 시작된 신자유주의가 2010년 가까이까지 가요. 그러니까 한 30년 정도를 자본주의 3.0 신자유주의 시대를 거치다 보니까 자본가들은 점점 더 많은 돈을 벌었는데 이
노동자 일반 서민들의 실질 임금은 늘어나지 않았어요. 분명히 겉으로는 늘어난 것 같은데 실질 구매력을 계산해 보면 전혀 늘어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나온 게 자본주의 4.0 상생 경제 이런 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그 2008년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일어났잖아요. 그게 이제 금융에서 계속 돈을 실제 돈은 이거밖에 없는데 신용 창출로 이만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부동산에 왕창 집어넣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질 경제와는 다른 거품이 너무나 많이 생겨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된 경우였고, 그런 와중에서도 이 특히나 금융기관의 뭐 CEO나 이런 임원들은 금융기관 직원보다 뭐 1000배 수준의 연봉, 그다음에 2,000~3,000배 수준의 보너스 이런 식으로 가져가니까 돈놀이 하는 사람들만 돈 벌고 그 일반 경제에는 돈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 그러면 이 경제가 뭐 때문에 하는 거냐? 그래서 재벌과 금융산업만 좋은 경제가 아니라 다 함께 좋은 경제로 가야 된다. 그렇게 해서 재벌들도 협력사와 함께 공생하는 상생 경제로 가야 된다. 이게 이제 자본주의 4.0인데, 근데 이 자본주의 4.0은 2010년대 초기에 제기가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그 재벌 기업과 결탁한 기득권 세력, 그 입법부, 그다음에 이제 사법부 이런 쪽에서 아직까지 그 기운이 퍼져나가지 않아서 아직 자본주의 4.0의 시대로 완전히 들어섰다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이 진실의 순간 MOT는 경영학에서 고객과 그 기업이 만나서 고객에게 그 기업을 선택하게 하는 바로 그 순간.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를테면 예를 들어 설탕 그러면 서양 설탕 아니면 제일제당 밖에 없었고, 조미료 그러면 미원이가 미풍이가 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많아요. 과거에는 한 개 또는 두 개 중에 선택해야 했는데 지금은 수십 개 있어요. 또는 수백 개 있어요. 그러면 고객이 과연 무엇 때문에 또 그 회사를 처음 만나게 됐을 때 무엇 때문에 그 회사를 선택하고 그 회사 것을 구매하고 그 회사에 가입하고 그 회사의 고객이 되고 그 회사에 충성을 하게 되겠는가? 이게 이제 바로 그 진실의 순간, 모먼트 오브 트루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스칸디나비아 항공사가 거의 망해갈 즈음이 됐어요. 1970년대 초반에. 그렇게 망해서 적자투성이인 회사에 새로운 회장이 부임을 했어요. 제가 이름은 지금 바로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도 얀 스티픈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름인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오자마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제 우리 스칸디나비아 항공을 살리려면 우리는 진실의 순간, 모먼트 오브 트루스를 맞이해야 된다. 만일 한 승객이 스칸디나비아 항공에 전화를 걸어서 예약을 시도하고 그분이 우리 비행기를 타고 내릴 때까지 최소한 5번 정도의 진실의 순간을 맞이해야 된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1년에 100만 명의 고객을 실어나르면 최소한 500만 번의 진실의 순간이 있다. 그 500만 번의 진실의 순간마다 고객은 우리 스칸디나비아 항공을 선택할지 아니면 다음부터는 절대로 스칸디나비아 항공을 이용하지 않을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진실의 순간에서 필요한 것은 진정성이다. 우리가 만일 그 500만 번의 진실의 순간에 하나라도 진정성과 진실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고객으로부터 외면받고 우리 회사는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회사 조사를 해보니까 그 당시에 그 회장이 그 얘기를 했을 때 1년에 그들이 만나는 진실의 순간은 무려 2천만 번이었습니다. 1년에 2천만 번의 진실의 순간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3년 후 스칸디나비아 항공은 적자가 쌓여서 망할 수밖에 없었던 지경에서 전 유럽에서 최고의 수익률을 올리는 그런 회사로 변모합니다. 그러니까 이 진실의 순간이라는 것은 만일 우리에게 적용을 시킨다면, 자, 우리가 맨 처음 초청 리스트를 작성을 해서 누군가를 찍어서 연락을 했을 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처음 정보를 전달하는 바로 그 순간이 예주를 만나는 첫 순간이고, 그것이 바로 모먼트 오브 트루스, 진실의 순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람에게 뭐 때로는 그 사람의 성향을 고려해서 진지하게 얘기할 수도 있고, 뭐 장난처럼 얘기할 수도 있고, 때로는 그냥 한번 들여다봐 이렇게 가볍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우리들의 진정성이 담겨있지 않으면 그것은 진실의 순간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정보를 전달할 때에도 이 재밌는 게요, 사람은 어느 정도 그 사회관계 경험을 하잖아요. 우리가 하는 이야기에 진실성이 담겨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요. 심지어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도요, 그냥 장난치면서 부르는 건지 맞아. 아니면 밥 주려고 부르는 건지 네, 다 알아. 안다니까요. 네, 더 잘하네. 예. 진짜 잘하잖아. 그런데 하물며 사람이 뭐겠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게 그저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내 욕심으로 그 사람을 초청하고 이야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진심으로 그 사람도 좀 이렇게 허덕이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서 멀리 오래도록 연금받는 좋은 기회를 나눠주고자 하는 건지, 진정성 보존하는 것인지 알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그 한 사람을 처음 연락해서 이제 이곳에 초청을 하고, 그 다음에 매출을 치게 하고, 또 그 본사로 초청하고, 또 어제와 같은 식사 모임 또는 뭐 야외 모임 이런 곳에 초청을 할 때마다 그때가 다 사실은 이 모먼트 오브 트루스, 진실의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용수팀의 미래가, 또 우리 용수팀을 만난 사람들의 생각과 선택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최근에 미얀마와 베트남을 갔다 오면서 이 비엣젯이라는 항공사를 이용했습니다. 저비용 항공사입니다. 근데 불안하지 않아요? 근데 제주 항공은 가까워서 그런데 장거리 여행은 조금 예. 왜냐하면 저비용 항공사는 일단 작은 비행기 안에 좌석을 많이 때려 넣어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좌석 사이도 좁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기내식도 안 주고 팔아요. 그리고는 그 붙일 수 있는 짐의 중량도 적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적게 내는 만큼 서비스가 적죠. 제가 베트남 달랏이라는 도시에 들어갔다가 비엣젯을 타고 하노이로 가고, 하노이에서 하룻밤 자고, 이제 가는가 베트남 선 예. 그 다음날 심야에 또 하노이에서 인천으로 들어오는 일정이 있었어요. 근데 달랏을 떠날 때 하노이에 계시는 제 그 국제문화교회 회장님이 달랏이 오디가 좋으니까 좀 사가지고 오라. 그걸로 오디 층을 담그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디를 3kg 샀어요. 그리고 이제 제 그 백팩에 넣어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제자리 바로 위에는 선반에 가방을 담겼어요. 분명히 제가 돈 내고 산 자리고
그만큼의 권리가 있는 거잖아. 그 자리에 놓고 자리에 앉았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승무원이 그 자리에다가 박스를 집어넣고 그냥 확 미쳤어요. 아이고 터졌어. 다 터져. 예, 그럼 어떡해. 흘렀어. 저는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비행기에서 내릴 때 가방을 딱 들다 보니까 가방에서 뽕 주스가 쏟아져가지고 아, 그냥 어떡해. 하얀 와이셔츠 다 버리고 어. 근데 그럼 그거 얼마나 진한데. 바지 버리고. 색깔이. 그래서 제가 좌석 3개 제일 바깥쪽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복도 쪽에. 원래 못 시키는 그래서 두 분 그 미안하지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고 승무원 불러서 확인시키고 자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그 승무원이 일단 진부층을 찾으셔야 되니까 그쪽으로 가 계시면 저희들이 가서 조치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알았다 하고는 갔어요. 승무원들 안 왔어요. 안 왔어. 그래서 제가 기다렸는데 안 오니까 짐 찾는 내리지 클레임 쪽에 비엣젯 데스크로 갔어요. 근데 데스크 직원 명찰을 보니까 비엣젯 직원이 아니에요. 하노이 공항 지상 서비스 그 용역회사 직원이에요. 당신은 그 책임질 사람이 아니니까 여기 비엣젯 책임자를 연결시켜달라. 연결됐어요. 그때가 이제 저녁 9시인데 자 이러이러한 상황이 됐으니 나의 고충을 처리해달라. 자기는 이미 퇴근해서 집에 있으니까 못 나가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한 얘기가 이메일이라고 전화번호만 남기고 그냥 가라. 나 이미 당신의 직원한테 한번 속아서 그렇게는 못하겠다. 원래 그 못 가지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 열매인데. 그렇진 않습니다. 국내선이라서. 아 그래? 국내선이니까. 아 맞다. 국내선은 괜찮아. 거기서 하노이에서 보니까. 어 그거는 괜찮아. 그랬더니 뭐 자기는 이미 퇴근해서 집에 와 있으니까 도저히 뭐 못하겠고 자기네 회사의 정책상 이런 경우 다음날 연락이 됐으니까 그냥 이러라고. 그래서 내가 당신하고는 말이 안 통하니 당신 상관한테 지금 바로 전화하라고 해라 했더니 삐엔이라는 남자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는 물론 그 상황에서 생각해보니까 그 여자 전화번호와 이름도 갖다 놓고 새로 전화한 그 남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도 받아놨어요. 그리고 이제 상황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이 친구는 그래도 일단 사과는 해요. 당신이 나한테 처음으로 사과한 비엣젯 직원이다. 됐다. 사과는 이제 내가 받았고 그럼 나한테 어떻게 할 건지 얘기해라. 그랬더니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면 당신 거 이메일을 받았으니까 회사의 공식 커스터머 서비스 이메일을 달라 했더니 전화로 불러주더라고요. 제가 천천히 숫자 1개씩 해서 3번이나 다시 부르게 하고 그걸 받아 적었어요. 알았다. 내가 벌써 1시간째 여기 서 있다 보니 나도 피곤해 죽겠고 당신이 일단 나한테 진심으로 사과를 했기 때문에 당신을 믿겠다 하고는 이제 짐 숙소로 갔어요. 다음날 아침 출근 시간 또 되기 전에 제가 두 군데로 이메일을 다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한 시간쯤 후에 그 친구한테 전화했어요. 이메일 받았냐? 받았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우리 회사의 정책은 블라블라블라블라. 그건 됐고 다 들었으니까 나한테 어떻게 할 건지 얘기해라. 아 그거 어쩌고저쩌고 됐으니까 그만하고 3시간 줄 테니까 나한테 확실하게 제안해. 안 그러면 골치 아프게 될 거야. 그리고 나서 기다렸어요. 3시간 후에 연락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어. 안 왔어요. 5시간 반인데 연락이 안 와서 제가 뿔따고 났죠. 따라하지. 전화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자기 모르겠대. 분위기가 이상해요. 알았어 전화 끊어. 한 다음에 인터넷 주셨어요.
그랬더니 그 인간이 저한테 알려준 회사의 공식 커스터머 서비스 메일이 번호가 다른 거예요. 우와. 번호가 번호가 틀려. 틀리게 가르치는 거지. 예. 제가 3번이나 다시 부르게 하고 야, 한 글자씩 다시 부르게 해서 적었는데도 참 잘해준 거예요. 이게 웃기다 진짜. 그 성질나지. 예. 그런데 그 우리 모임 회장 목사님은 베트남은 원래 그래. 아. 해봐도 소용없으니까 그냥 포기해 이랬어요. 고쳐야 돼. 학교도 꽂히나요? 예. 그래서 제가 그랬죠. 다들 그렇게 포기하니까 얘네들이 영원히 고치지 않고 고객들이 계속해서 피해 당하는 겁니다. 맞아. 어차피 저 지금 오늘 약속된 스케줄 하나 있었는데 날라갔으니까 근데 얘네들 벌써 고쳐놓겠습니다 하고는 그 자리에서 바로 검색했어요. 그랬더니 공식 커스터머 서비스 메일이 나와요 구글에. 그걸로 이제 위에 설명했던 상황 전부 하고 내 피해 입은 사진들 하고 그다음에 내가 오늘 오전과 낮에 이런 식으로 당신 직원들한테 또 속았다 하고는 그걸 딱 날리고 그 자리에서 또 기획재에서 하노이 사무소 검색을 해서 찾았어요. 그리고 택시를 타고 갔어요. 그 오디 주스가 묻은 그 옷 그대로 다 입고 그래 이제 보여져 있는. 그랬는데 가보니까요 기획재에서 하노이 사무소 건물이 공사 중이에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화가 더 났죠. 그 자리에서 또 구글 검색했어요. 그랬더니 비엣젯에 하노이 티켓 오피스가 있는데 거기는 저녁 8시까지 해요. 그래서 다시 택시 돌려가지고 그쪽으로 갔어요. 거기 도착한 게 6시 한 40분 정도. 웬만한 사람 벌써 포기하고 왔을 텐데. 예. 못해. 그래서 제가 이제 티켓 서비스 도착해서 그 데스크 직원한테 대신해서 핸드폰 열어서 호텔을 보이고. 이메일 딱 열어주고 자 이렇게 된 상황이니 여기 하노이 오피스에 커스터머 서비스 당직자 불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당직자가 거의 30분 만에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도 자 메일 다 보여주고 자 이런 상황이니 당신이 사실 확인부터 하고 난 오늘 심야 비행기로 가는데 나한테 어떻게 해줄 건지 얘기해라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쪽에서 사실관계 알아보는 사이에 스마트폰에서 메일을 열어보니까 본사 커스터머 서비스에서 메일이 왔어요. 그쪽에서 한 얘기는 1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그 터지거나 그럴 수 있는 것은 싫지 말라고 돼 있다. 그런 식으로 대피가 제가 바로 메일 얘기했죠. 내가 그런 약관을 다 보여준 적 있냐? 보여준 적 없고 그 다음에 나는 충분히 국내선에서 충분한 공간을 보고 실었는데 만일 그런 상황에서 당신의 승무원이 그 박스를 씌면서 내 짐인지 물어보고 해도 되느냐 물어보고 동의하면 했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 아무것도 없었다. 그래놓고 그 승무원 온다고 해놓고 안 왔다. 너네 직원들 이렇게 거짓말했다. 그래서 제가 그랬었어요. 처음 입은 피해는 실수이고 사고일 수 있다. 그러나 두 번째 이후는 인텐셔널, 의도된 것이다. 인기가 많아서. 네, 그랬었어요. 웬만해서 피곤해서 딱 불러가야지. 네. 게다가 영어로 싸워야 되는데 한국말은 통하니까. 아무튼 그렇게 보내고 그것을 또 나와 있는 직원한테 또 보여줬어요. 자, 이렇다. 그랬더니 그쪽에서 이제 다시 호치민 본사에 커스터머 서비스 그 메일을 보냈던 사람과 통화를 하더니 정말 죄송하다. 그 불편함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가시는 동안은 편안하게 가시도록 해드리겠다. 그래서 그 일반 좌석보다 앞뒤 간격이 훨씬 넓은 스카이보스 좌석이 있어요. 그쪽으로 앉아서 가시라고. 뭐 저도 지금 밤에 출국해야 되는 상황인데 뭐 안 갈 수는 없잖아요.
알았다. 그리고는 이제 자 택시 영수증과 세탁 어떻게 할 거냐? 당신한테 처음부터 잘 들었으면 이렇게 하지도 않았을 텐데. 그랬더니 죄송하지만 자기가 해드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 하겠는데 이것까지는 제 권한 밖이라서 저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라고 하고 그 대신 저한테 그렇게 속인 그 남자애는 징계해라 했어요. 왜냐하면 앞으로도 내가 비에젯을 계속 탈 수도 있는데 걔 때문에 비에젯을 타고 싶은 생각이 싹 사라졌으니까 그건 비에젯의 충성 고객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아예 못하게 만들지 않았냐는 거죠. 그래서 걔는 회사에 해가 되는 행위를 했으므로 징계해라. 그리고 내 사례를 사원 교육할 때 앞으로 이야기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날 심야에 비행기를 타러 갔더니 제일 앞자리, 그러니까 늦게 타고 빨리 내릴 수 있는 자리, 그다음에 그 일반 좌석보다 앞뒤 좌석 한 개 좀 넓은 자리, 그다음에 하나, 둘, 세 개인데 제 옆에 아무도 앉히지 않았어요. 저 우리 편하게 가는 거죠. 비행기 타니까 웰컴 드링크, 웰컴 스낵. 비행기 내리기 1시간 전에 깨워서 원래는 판매하는 식사 주더라고요. 해볼만 하네. 그걸 꽂히다 돼. 그래. 예. 그러니까 비에젯은 그 이틀 동안 저하고 굉장히 많은 진실의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진실의 순간에 사실 제가 제대로 된 사과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만족한 경우가 사실은 단 한 번도 없었죠. 그렇지만 맨 나중에 어쨌든지 간에 비에젯은 자기네가 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담당 직원이 할 수 있는 최대의 것을 저한테 줬어요. 그래서 저는 오케이, 저 비용 항공사니까 뭐 더 이상을 기대하기는 어렵겠다 하고는 그냥 거기서 스톱했는데 그 이후에 비에젯에서 이제 당신이 그렇게 회사의 직원 교육과 이런 것에 도움을 주셨으니 앞으로도 이용하게 되시면 뭐 알려달라 이렇게 메일이 왔더라고요. 그것을 꽂히다 돼. 그게 큰 교육이지. 예. 자, 만일 예주를 다른 분들한테 소개를 하면서 이렇게 불성실한 약속, 그 다음에 마음대로 약속 바꿔버리고 뭐 제대로 전달 안 하고 그래서 매출을 어느 순간까지 어떻게 쳐야 되고 그러면 어떤 혜택이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면 사실 그분에게도 이런 진실의 순간들이 있었는데 그 진실의 순간 그분의 마음을 얻을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놓쳐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특징이 뭐냐면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뒤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지 아직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평소에 내성적이고 순진하고 그러던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분 뒤에 그분이 예를 들어 여고 동창 회장이 할지 그래서 그분 뒤에 어마어마한 사람이 있다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네트워크 마케팅 업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진실의 순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거짓하면 안 돼. 예, 그래서 진심으로 진정성이 담겨 있고 그다음에 회사의 정책을 올바르게 전달한다. 그런 부분들에서 앞으로 우리가 이 사업을 계속 해나갈 때 만날 숱한 진실의 순간들, 그 진실의 순간들에 늘 진실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너무 좋았어요.